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시영 운영력입니다. 자, 벌써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신의 한수 1월 2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네요. 이제요. 1분기가 끝나가죠. 이제요. 1분기는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달 강세, 2월달 조금 쉬었고, 그 다음에 3월 중순부터 제가 상승 방향으로 돌아설 거다. 근데 아직은 좀 불투명하죠. 위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상승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인 불확성 부분 자체가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까지 코스피가 작년 연말 대비해서 약 8% 오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약 6% 올랐습니다. 여전히 미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의 강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치적인 불확성만 완화가 된다 한다면 미국 시장보다 훨씬 올해 국내 시장이 좋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당히 종목별로 차별화가 엄청 심합니다. 제가 올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 방송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위험이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투자론을 보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져서 다 같이 손실 볼 위험성이 큰 게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정치, 경제, 사회적인 것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좀 되죠. 근데 제가 올해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은 별로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주가 안 떨어지는데. 대신 제가 또 다른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위험입니다. 즉 시장은 올라가는데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하다 보니까 비체계적 위험에 올해 상당히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 올해 여러 가지 제도 개편에 따라 가지고 리스크 요인들이 많다고 그랬죠. 상장 폐지 제도 강화, 그 다음에 곧 시행될 공매도에 따른 변동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올해 상당히 개별 종목들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올해 특히 이제 2분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개편에 따라 가지고 개별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리스크 요인이 물론 1분기 때도 확대가 됐어요. 이따 제가 보여드리면 2분기 때도 더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주제 자체는 묻지마 투자는 이제 그만이다. 기업의 가치를 좀 보고 투자해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대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숫자를 통해 가지고 펀드멘탈을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3월을 보내는 시점에서 4월을 맞이한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주식시장에서 가장 회피해야 되는 위험 자체가 물론 크게 손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시장에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거든요. 그런 또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잡았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올해 이런 것들이 증시 제도 개편에 따라 가지고 펀드멘탈이 올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다시피 국내 시장은 최근 들어서 워낙 2, 3년 동안 국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적 호전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실적 장세가 펼쳐지지 않았고 이슈 모멘텀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이 테마성 중심으로 움직임이 전개가 됐어요.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경기를 떠나서 제도 개편에 따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펀드멘탈이 중요시되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으로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즉
IPO 및 상장 폐지 제도 개선이 1월 21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따 좀 정부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결국은 펀더멘탈 장소로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있어요? 거의 전면 공매도가 시행이 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이 올해 개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현재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좀 됐고, 현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넘어갔는데 아직 지금 행사를 안 하고 있죠.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결국은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됩니다. 상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것도 결국은 외국인 중심의 펀더멘탈 장세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시행됐던 기업 밸류업 추진이 올해 2년째를 맞이하는데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가치 위주로 해가지고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런 또 개편에 따라 가지고 향후 시장 자체가 그렇죠? 펀더멘탈 위주로 해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조만간 2분기부터 전개가 좀 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을 강조를 좀 하면서 자료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감사 보고서 제출 시한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2월 27일 날 3월 시장을 앞두고 3월 시장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조심하라. 3월 달은 상장 폐지의 달이니까 특히 앞서 제도 개편에 따라 가지고 상장 폐지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가지고 또 고금리 영향 자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지고 자금 조달 안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장 폐지 기업들이 3월 달에 무더기로 쏟아질 거다. 그리고 제가 일부 몇몇 종목들을 제가 이런 종목, 이런 기업들은 조심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삼부토고 부도났고, 그렇죠? 금양, 제가 금양도 위험 기업이라 했었는데 결국은 관리 종목에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현재 감사 보고서 미제출, 그 다음에 지연, 그 다음에 감사 의견 거절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에만 무더기로 35개 기업이 현재 상장 이제 폐지 절차 내지는 실질 심사 좀 받겠죠. 실질 심사 받아서 회생할 수 있는 기업들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거의 상장 폐지, 왜냐하면 이제 상장 폐지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가지고 쉽게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퇴출시키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강화된 제도에 따라 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좀 웬만해서는 약간 그 실질 심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살아난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강화된 제도에 따라 가지고 생존율이 좀 많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 예상이 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지난주 회계감사 보고 제출 시한 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간으로 진행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앞서 상장 폐지 제도 강화에 따라 가지고 올해 1월 12일 날 발표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2026년도부터 내년부터 2029년도까지 이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번 지난주에 거래 정지 내지는 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어떤 제도에 따라 가지고 적용을 받은 거고요. 근데 이제 폐지 제도 강화 자체가 올해 1월 달에 발표된 것 자체가 이제 내년도부터 반영이 좀 되는데 기존에 이제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게 자체가 적자 나가지고 자본 잠식당해 가지고 그렇죠. 2분기 연속 관리 종목 지정됐다가 상장 폐지된다든가 그다음에 앞서 이제 이들 종목처럼 회계감사 때 회계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다든가 감사 미제출로 인해 가지고 쟁계를 받는다든가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이때 2029년도까지는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제 멀쩡한 기업도 적자가 아닌 기업도 중에서 매출액이라든가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 못 미치면 상장 폐지가 돼요. 연도별로 시가총액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24년도 회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봤더니
시가총액 미달로 인해 가지고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기업이 제가 300개 정도 리스트에 3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 미달만 앞서 지난주에 무더기 퇴출 우려감이 부각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감사하기는 거절이라든가 적자로 인한 자본 잠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이제 거의 한 3,400개 정도가 시장에 퇴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목들 뭐 10종목, 20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한 두세 개 정도는 아마 상장 실질 폐지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시가총액이라는 매출액 기준이 강화가 좀 되면서 폐지가 많이 된다. 거의 제가 리스트를 봤더니 300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400개 이상이 퇴출되는데 대부분 코스닥 기업이겠죠? 코스닥 시장에 현재 상장 회사가 1,5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3,400개 퇴출되면 거의 30%가 퇴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장 폐지 기업이 속출하니까 잠재적인 위험 있는 기업들은 가장 피하는 것 자체가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조그만한 위험성 있는 종목. 제가 항상 얘기했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 종목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상장 거래 정지될 것 같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주식은 단 하루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양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왜? 금양은 알다시피 작년 이맘때 감사 회계 보고 미제출로 인해 가지고 그때도 경고 맞았잖아요. 감사 회계 보고서 미제출 기간 넘겼지 않습니까? 작년 3월 달에. 벌써 3월 21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딱 그때 걸렸죠. 회계감사 제출 지연했다는 건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가가 거의 1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요.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종목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돼요. 주가 자체도 거기에다가 2차전 여팡도 안 좋은데 한번 기회를 줬죠. 그때 못 팔았으면 그러면 언제 팔았어요? 최근에도 이제 2만 원, 3만 원일 때, 3만 원일 때, 그렇죠? 그때도 뭐 감사 보고서 이슈가 그 전에도 신문 기사에 상장 폐지 우려가 되는데 금양 주가 올라간다. 뭐 그런 기사도 떴어요. 그리고 관리점으로 지정될 때 세 번째 팔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는 이제 회계 감사 보고서가 제출될까 말까 불확실한 때였죠. 그때 팔았으면 2만 원대 팔 수 있었었죠. 여러 가지 기회를 좀 줍니다. 갑자기 어떤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없어요. 최소한 3번, 4번 정도의 팔 기회를 줍니다. 그때 팔고 미련없이 팔고 나와야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요. 자, 2월 27일 날 방송했던 종목입니다. 이 주식 주가 얼마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종목을 공개 안 했습니다. 이런 유형에 있는 종목들은 코스닥 기업이에요. 즉, 회사 이름을 자주 바뀌고,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을 7차례 바뀌었어요. 회사 이름을 왜 바뀌었겠어요? 세탁하려고 그런 거죠. 세탁하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뭐예요? 그때쯤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테마, 이슈. 회사가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뀔 때는 2023년도니까 2차 전지가 그 당시 시장에서는 대세였으니까 2차 전지 사업에 진출, 회사 인수해가지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한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2차 전지예요. 이게 2차 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한때는 시가총액이 작년 아마 10월달 정도의 고점, 시가총액이 거의 1조 8천억까지 갔던 주식이에요. 제가 2월 27일 언급하고 난 다음에 계속 떨어져가 40%, 50% 떨어졌어요. 50%. 지금도 신저가입니다. 특징, 호재성 공시, 별것도 없는데 주가 띄우려고 호재성 공시 남발하고, 그리고 불성실 공시법인, 그냥 호재성 공시를 남발하다 보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죠. 금양이 관리점으로 지정된 게 뭡니까?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계감사 미제출로 인해 가지고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 가지고 거래 정지된 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 많이 떨어서 증자를 해야 되는데 증자 형성되기 어려우니까 감자해가지고 발행 가격을 높여야 되겠죠. 이런 절차를 거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를 엄청나게 발행을 합니다. 이 회사가
3,600만 주 발행 주식수가 지금 1억 주예요. 예사 이거 주가 이거 일봉입니다. 일반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이니까 별로 티 안 나죠. 제가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정도 주봉이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뭐 제가 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 아실 거고 이와 관련된 회사 대형사 엔캠이라는 주식도 신적 저점이에요. 예사와 비슷한 엮여 있는 회사죠, 있어요. 엔캠도 그래서 좀 떨어진 거예요. 엔캠 갖고 계신 분들 엔캠 얘기하게 되면 이 회사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아시겠네요. 엔캠도 이제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했죠. 예.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 보세요. 엔캠이 오늘 신저가입니다. 이세요. 예. 자, 이 방송에서는, 여기서는 제가 엔캠 얘기는 안 했지만,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세요. 저는 예사, 감사보고서 혹시, 잘못 제출할까 걱정을 했어요. 당연히 감사보고서 자체를 했고, 회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27일 제가 이 차트만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유형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라. 이런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종목 조심하라. 이것도 2차 전지 회사 진출한다는 기업입니다. 이세요? 이 회사, 이런 재무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 회사가 3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자본 총계는 573억인데, 이때까지 적자가 296억이니까 잘하면 회사 4분기 때 적자 나가지고, 자본 잠식으로 이런 유형에 있는 종목들은 거래 정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적자 규모가 큰 종목들은 4분기 감사보고서 제출되기 전에 이들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 종목이 오늘 최근에 결국 제 예상했던 대로 회계감사 제출 못했더라고요. 지연 제출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기사 뜬 거는 예산은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오늘 사채 미지급에다가 이 종목 신저가죠 지금 해서 이거 자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16,000원짜리 주식이요. 16,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545원입니다. 그렇죠? 똑같죠. 있어요. 차트 똑같죠. 제가 아시나 이거 27일 방송. 16,000원대 갈 때 이 회사 시가총액 1조 원이었습니다. 1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500원대까지 부도 난 거죠. 이 정도 떨어지면서요. 부도 난 거죠. 있어요. 이것도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 2차 전지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들 종목들 이게 다들 2차 전지 좋다 좋게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좋을 거다. 좋을 거다. 물론 포스코 피첨이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업황이 좋아지면 주가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오죠. 근데 이들 종목들은 회복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사채 원리금 미지급으로 발생됐으니까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은 업황이 안 좋은 국면 쪽에서는 걸러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번도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올해 버텨도 올해 반기, 내년도 이맘때 가면 엄청 쏟아집니다. 올해도 지금 금리 인하 국면이지만 고금리 상태고 자금 조달 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이제 그런 위험성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손실하는 경우, 그렇죠? 주가가 떨어져서 좋은 회사인데 주가 떨어진 회사. 금형 있고, 그 다음에 중앙첨단 소재, CMS, 엔캠, 다 2차전 종이 많네요. 넥스칩,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죠, 있어요. 한국 첨단 소재, 양자품 관련 종목이죠. 그 다음 JNTC,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죠, 있어요. 웨클론, 바이오 기업.
제가 몇몇 종목들 꼽아봤어요. 그다음 프론티어 자율주행 HLB. 올해 앞서 종합주가지수라던 코스닥 시장이 작년 연말 대비해서 6, 7% 올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 7% 올랐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일부 종목이고요. 이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제가 쉬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HTS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 60일 고가 대비해서 대충 뭐 연초 정도 되는 거니까, 고가 대비해서 하락한 종목들, 반토막난 종목이 한 200개 되고요. 200개 되고, 그러니까 2만 원짜리가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불과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리고 30% 정도까지 떨어진 종목이 제가 봤더니 거의 400개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400개. 그러니까 30% 전체 30% 종목이 종합주가지수는 코스닥 시장은 올랐는데 6% 7% 올랐는데 30%에서 50% 정도 떨어졌다.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다. 결론 뭐예요? 테마, 기업을 가치를 보지 않고 이슈 모멘텀 테마 중심으로 묻지마 투자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네. 자, 이런 기업은 피해라. 이 기업은 저는 제가 이 종목 얘기를 하면서 야, 이 회사 감사보고서 제출할 때 제대로 제출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이거는 종목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한때는 양자컴퓨터 대표적인 종목으로 거래량이 한 3천만 주, 4천만 주까지 되는 주식인데 하루에 6천억, 7천억 가까이 되는 회사예요. 되는 회사인데 이게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예산은 문제 없어요. 왜냐 감사보고 제출했기 때문에. 근데 예산은 향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종목들. 이제 잘 넘어갔지만은 감사보고 제출했고. 근데 예사 보시면 이거예요. 작년 회계감사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매출액은 65억이에요. 일단은 자본 요건을 보게 되면 자본금이 얼마예요? 99억입니다. 99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본 총계는 자기 자본은 54억이에요. 자본 잠식률이 몇 프로입니까? 50%를 꽉 넘겨놨어요. 5억 차이로. 4억 차이인가? 4억 5억 차이. 4억 5억 때문에 이게 자기 자본의 자본금을 50% 까먹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관리종목 지정되기 않기 위해서 약간 5억을 넘겨놨어요. 5억을 넘겨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을 넘겨서 감사보고서 적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감사보고서 감사하는 사람이 5억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5억을 좀 부풀린 게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수정을 해. 그러면 회사 50% 정도 자본 잠식으로 아직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죠. 또 그 이상 부실이 난다 한다면 퇴출될 수가 있는 건데 넘겼어요. 근데 이 회사가 연간 작년도에 140억 적자 났고 2023년도도 50억 적자 났어요. 회사 올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매출액이 없는 회사니까 60억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40억, 50억 무조건 적자 난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갖고 계신 분. 그러면 회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반기 때 거의 자본 잠식 당할 수가 있으니까 반기 이전에 올해 4월달, 5월달, 6월 이전에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증자를 하든가. 증자하겠죠. 증자를 하든가. 증자는 무조건 하겠죠. 회사 그대로 놔두지는 않아요. 증자 위험성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죠? 회사가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양자컴퓨터 대표적인 종목으로 움직였던 주식이잖아요. 그래서요. 이걸 모르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이런 종목까지 산다는 거죠. 이제요. 주가가 이렇게 떴어요. 1,000원짜리 주식이 11,000원대,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사 가치는 주가는 제가 판단해 주가가 얼마짜리 주식이냐? 1,000원짜리 주식이에요. 1,000원짜리 주식입니다. 여전히 양자컴퓨터 대장주로 움직이는 주식인데, 그래서 이 종목, 이런 유형이 있는 종목은 예산은 당장은 사업 보고서 제출로 감사하게 적정받아서 넘어갔지만은 이런 주식들은 올해 무조건 증자한다. 증자 위험성은 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거의. 이런 종목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산수만 할 수가 있으면.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재무 위험성,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기라든가 내년도 이맘때 엄청나게 시장에서 퇴출될 기업들이 많이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봤더니요, 앞서 이제 한번,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본 게 아니라 딱 봤더니 그래요. 그래서요. 거의 한 7, 80개, 100개? 100개 가까이가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 증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들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증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증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증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증자하면 조금만, 증자 비율 조금만, 비율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금 조달할 수가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면 유상증자 비율 20% 해야 될 거 100%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금 조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위험성이 올해 많이 노출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올해 역대급의 자금 조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지금 벌써 대형사들, 삼성 SD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오늘 에코프로머티가 제3자 배정 3,9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지 않습니까? 알려진 대형사들 같은 경우도 증자를 하는데, 하물며 앞서 이제 중소형 종목들, 적자나는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 기업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자금 조달합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유상증자가 502개사였더라고요. 이 정도는 많았나 생각이 좀 되는데, 금액으로 뜨면 특히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502개사 중에서 코스피는 많지 않은데 코스닥 기업이 425개사가 증자를 했다고 그래요. 금액으로서는 이거 작년 11월 달까지 기준입니다. 1조 7천억. 2023년도 대비해서 무려 81% 증가.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배와 산다 재작년 할 때 제가 역대급의 유상증자가 2024년도에 펼쳐질 거다. 근데 올해는 더 한다는 겁니다. 올해는 더 자금 조달한다. 자금 조달한다. 대형사를 시작하고 하는데, 아마 이제 코스닥 기업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주가가 지금 낮으니까. 낮은 상태에서 급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기에 앞서겠다시피 급한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낮아도 증자를 하겠죠. 그렇죠? 관련 쪽이 아무래도 업황도 안 좋고 적자가 나는 기업들, 2차전지, 바이오, AI 소프트,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유상증자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망이에요. 올해는 무조건 작년도보다 많습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은 하반기 정도 가야지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부익분, 빈익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쉽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운 쪽이니까. 자, 그러면 자금 조달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죠. 일단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건 뭐겠습니까? 시설 투자, 성장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하는데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일부 회사들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직원도 월급도 못 주고, 그렇죠? 운영하는데 운전 자금도 안 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증자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라는 하나요? 그냥 증자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일회성으로 써버리는 거. 운전자금이라든가 차익권 상환이라든가 종업원들 기업들 임금 주는 데 쓰면 남는 건 없죠. 대신 삼성 SDI처럼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시설 투자 쪽에 사용한다든가 길게 보게 되면 그 시설 투자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 증가가 기업의 실적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주들한테 이익이 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차입, 신용이 좋은 회사 같은 경우 금융기관 차입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신용도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 3%, 4% 정도면 은행 조달하지 않겠어요? 그보다 신용이 안 좋은 기업들은 이제 제2금융권 금리가 좀 높은 쪽에도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처럼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금융기관 차입은 우리가 모르죠. 대신에 부채 비율로 올라가는 거니까. 주주 배정 유상 방식은 일단 악재로 작용하죠. 근데 이게
본래 이게 악재는 아니거든요. 옛날 90년도에 대기업들이 증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왜 우리나라에서 악재로 작용하냐? 우리나라 단기 매매 성향 때문입니다. 일단은 증자를 하게 되게 되면 유상증자 권리작되고 대체로 신주 발행 때까지는 주가 못 올라가니까 단기 매매할 사람들은 답답하거든요. 2개월, 3개월 동안 주가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일 자체가 단기 매매 성향이다 보니까 유상증자 악재로 작용을 해요. 원래 주주들을 대상으로 돈이 필요하면 주주를 대상으로 증자하는 게 맞거든요. 오히려 주주를 빼고 제3자 배정이라든가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 부분 자체가 악재거든요. 나중에 잠재적인 유통물량 증가로 이어지는 거니까. 당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주주 배정 방식이 악재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호재로 작용을 하죠. 제3자는 건 뭡니까? 내가 회사 측에서 아는 사람한테 주는 주식을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주식을 주는데 손해보라고 주식 가져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호재가 있는 경우는 제3자 배정안 통해서 증자를 하죠. 상대를 하죠.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 이건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통물량이 증가가 되면 되니까 오버잉이슈로 작용하면서 악재로 작용하죠. 그 다음에 연구체가 있습니다. 이 연구체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연구체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채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본입니다. 자본입니다. 워낙 이제 상환 기간이 기니까 이거 뭐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같은 게 대체로 3년이거든요. 3년 단위거든요. 단기 성격인데 연구체는 20년, 3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게 되면 자본으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부채인데 2차전지 회사들이 이걸 발행을 했어요. 포스코 피처임이 작년도에 11월 달 6천억을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3,300억 정도가 발행을 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3,300억. 그 다음에 LNF가 작년 8월 달에 2,500억을 발행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2차전지 회사들이 일단 좀 보면 부채 비율을 확 늘었는데 이게 자본으로 편입됐다는 겁니다. 연구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사채인데 이자율이 꽤 높아요. 포스코 피처임이 작년도 6천억 조달하면서 이자율이 4.6%. 5천억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투자를 했고 나머지는 1천억은 다른 주체한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체를 많이 손한 이유 자체가 이걸 조달을 한다 하더라도 부채로 잡히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부채인데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 가장 많이 이쪽에 연구체를 많이 이용했던 것 자체가 지금의 HMM, 과거의 현대상선이죠. 어마어마하게 연구체를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좀 되면서 실적은 엄청나게 대박 났는데 주가가 못 갔던 게 지금의 HM이죠. 연구체를 그 당시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연구체가 2차전지 회사들이 3개 회사가 발행을 했더라고요. 했더라고요. 이런 조달 방식이 있는데요. 조달 방식이 있는데 나름대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는 악재로 작용한 것 자체가 대체적으로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장식의 악재인데 이거는 단기성 요인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업이 성장하는 데서 시설 투자하는 데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어제 그 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 했습니다. 3자 배정. 발행 주수가 510만 주입니다. 510만 주 예상가 이걸 보셔야 돼요. 전체 발행 주수가 6,900만 주 중에서 510만 주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요. 이게 제3자 배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제3자 배정 뭐라고 했어요?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한다. 그래서 어제 발행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떴죠, 오늘. 크게 뜨진 않았지만은. 근데 이 회사의 이제 목적 자체는, 그 3,900억 중에서 운영자금을 940억 사용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타법인 증권을 취득한다. 하는 거, 이 회사가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니켈 광산 지분 인수하거든요.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자는 모르겠어요. 이게 2,400억이 포함이 돼 있네요.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꽤 높더라고요. 발행 가격이 어제 정가가 대충 69,000원인데 발행 가격이 신주 발행 가격이 중요한데 75,000원대 발행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약 10% 정도 전일 정가 기준에 가지고 약 높은 가격에 발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발행됐는데 저는 근데 이것도 이 회사가 이게 왜 증자를 할까요? 근데 이 회사가 알다시피 2년 전에 IPO를 했지 않습니까? IPO를 해가지고 한 4, 5천억 정도 자금을 조달했어요. 근데 불과 1년, 2년도 채 안 돼서 자금 조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다 썼는지.
일부 이제 투자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2차 전지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작년 연말 기준에서 3,600억이었는데 작년 2023년도 기준에 가지고 작년 연말 보니까 800억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금 인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자 배정은 호재인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잘 이용을 좀 한다면 근데 이거 한다는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업들이 자금이 사정이 안 좋구나. 안 좋구나. 그런 걸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 SDI 증자를 하면서 삼성 SDI가 설마 왜 증자를 할지?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삼성 SDI만큼 탄탄한 회사, 2차전지 사업 이전의 회사가 과거에 이제 불안관 회사로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렇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갖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돈이 없어서 왜 증자를 했을까? 2조 규모. 그래서 제가 배터리 3사들에 대한 부채 비율을 제가 좀 표를 좀 준비해 봤어요. 어느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SDI면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SK온은 더 심할 건데. LG에너지솔루션은 심하진 않겠죠. IPO를 해가지고 자금 조달했으니까. SK온이 문제겠죠. 근데 SK온은 SK이노베이션이 모회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보니까 크게 부채 비율이 변한 건 없어요.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SK온이거든요, 이제요. SK온 부채 비율이. 근데 SK온은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됐죠. 부채금을 따지면. 그다음에 삼성 SDI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잖아요, 그렇죠? 가장 우량해요. 이게 하늘색이 지금 삼성 SDI잖아요. 90%밖에 안 되는데 왜 증자를 했을까? 대기업이 증자한 걸 삼성그룹이 다 증자한 거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따 보면 이제 실적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적에 이따 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소재기업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소재기업들이었습니다. 앞서 배터리 회사들은 거의 증가가 없는 편이잖아요. 근데 소재 회사들은 지금 부채 비율이 이게 포스코 피챔이네요. 포스코 피챔이 2020년 75%였다가 작년도에 139%. 근데 작년도에 앞서 이제 6천억이 자본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제가 계산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연구체를 6천억이 자본 빼면 자본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포스코 피챔이 400%더라고요. 그 차이입니다. 실제로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부채죠. 근데 이제 포스코 피챔 올해 이제 267%인데 올해는 이제 450%가 넘어가겠죠, 이제. 그다음에 이게 지금 LNF거든요. LNF가 부채 비율이 370%입니다. LNF가 2022년도에는 130%였거든요. 130%가 지금 300% 정도까지 올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 회사들이 이게 투자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기차 폐지점 때문에 이익을 못 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좀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 마찬가지겠지만은 재무 분석 안 한다고 했죠. 재무 분석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업황 분석만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부채 비율이 배터리 회사들은 문제는 없는데 양극재 3사들이 아직도 투자가 전개되는 시점에서 부채 비율이 300%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신용도 떨어져 자금 조달 안 한다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낮추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연구체 가지고 낮춰놨는데 또 연구체를 발행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증자를 한다고 봐요. 증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증자를 하게 되게 되면 바로 부채 비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2차전지들은 주가들이 좀 높은 수준이고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증자 예컨대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이 10조 원이잖아요. 10% 유상 증자하게 되게 되면 1조 원 정도 자금 조달 가능하잖아요. 10% 정도 증자하면 큰 영향 없습니다. 삼성 SDI가 유상증자 비율이 14%였거든요. 20% 증자한다 하면 대체적으로 10만 원 기준에서 권리락까지 감안하면 신주 발행 가격이 현재 10만 원 기준으로 나온다면 6, 7만 원 정도에서 7만 원 정도 신주 발행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20%면 1조 4천억 자금 조달하면 부채 비율은 빡 떨어지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들 기업들이 증자한다고 해서 삼성 SDI처럼 당장은 주가 못 가는데 길게 보면 가겠죠.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도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부채비를 이렇게 올려놔. 제가 직접 계산해서 한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국채가 실질적으로 부채인데 그걸 감안하면 여기서 부채 비율은 평균적으로 100%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삼성 SDI 왜 증자를 했을까? LG 에너지솔루션이 잘 가는데 삼성 SDI는 오늘 빠졌잖아요. 제가 2차전지 전망가와 함께 얘기 좀 하려고 제가 표를 좀 만들었는데 일단은 삼성 SDI가 1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현재 여러분 HDS 보시게 되면 삼성 SDI 1분기 컨센이 3,176억으로 잡혀져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일부 4천억 넘게 적자가 날 거다. 근데 여기에 S&P, AMPC를 653억을 감안해서 이거 빼면 4,839억이 적자 날 거다.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서는 컨센이 2,845억 정도 흑자를 예상을 하는데 전망은 994억밖에 안 날 거다. 그리고 S&PC가 여기에서 AMPC가 6,600억이 반영이 좀 되는데 이거 빼고 나면 5,600억 적자가 날 거다. 그러니까 이렇죠. 그래서 삼성 SDI는 전략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등락등입니다. 24만 원. 지금 한 20만 원 초반이죠. 삼성 SDI 권리락이 영향 없어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오늘 날짜로. 20만 2천 원이죠. 권리락이 많이 되면 좀 부담이 되는데 권리락 4월 11일 날이 기준일이니까 4월 10일 날 권리락 되잖아요. 이제 4월 9일까지 주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2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권리락 기준 가격이 1 플러스 분모, 1 플러스 증자 비율, 그다음에 이제 분자의 권리부집과 증자 권리락되기 전에 주가 플러스, 그다음에 1 플러스 예상 발행 가격이 16만 9천 원이잖아요. 16만 9천 원 곱하기 0.14 곱하면 딱 현재 주가 기준에서 권리락 가격이 얼마 나오느냐? 4천 원 떨어집니다. 내일 만약 권리락 된다 그러면 19만 8천 원이 기준 가격이 돼요. 증자 없어요. 근데 아쉬운 게 삼성 SDI가 증자 할인율을 좀 높게 해야 되는 할인율 14%밖에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영향 없어요. 증자. 권리락도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신주 물량이 상장될 때까지는 주가가 못 가죠. 못 갑니다. 실적도 좀 부진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데는 문제 없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투자 기회죠. 좋은 투자 기회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등락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잘 가느냐? 삼성 SDI 비교돼요. 일단 삼성 SDI는 실적 컨센 자체가 하향 조정이라고 그랬고 LG 엔솔은 지금 시장의 컨센이 311억인데요. 일부에서 760억 내지는 850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좋게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기도 이제 AMPC가 이걸 빼면 2,756억 적자 날 거다. 연간으로 따지면 현재 여러분이 HTS 보시게 되게 되면 가이던스가 1조 6천억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애널리스트 얘기한 거는 2차전지 좋게 얘기한 사람은 다 AMPC를 반영한 주가입니다. 근데 AMPC가 지금 모르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AMPC 받을 거란 전제하에 HTS 나와 있어요. 근데 AMPC 빼고 나면 LG 엔솔도 1조 6천억대 이익이 아니라 적자 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AMPC입니다. 생산 세액 공제잖아요. 생산에 따라 가지고 킬로와트당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는데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주가 향방은 AMPC와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돼야 돼요. 만약에 AMPC 트럼프 대통령 때 공제 혜택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익이 반토막 납니다. 이익이 반토막 납니다. 이익이 거의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현재 증권사 쪽에서는 그냥 받을 거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AMPC가 상당히 2차 전지한테는 중요한 역할이다. LG엔솔은 목표 주가 얼마냐? 제가 LG엔솔 지난 2월 13일 날 제가 2차 전지 얘기할 때 정확히 제가 맞췄어요. 저점이 32만 5천 원. 보세요. 차트 보시게 되게 되면 32만 5천 원. 그 다음에 38만 5천 원 찍고 다시 밀었다가 이번에 32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죠. 있어요. 내려왔죠. LG엔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차트를 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저는 등락이라고 봐요. 38만 5천 원대 정도에서는 따라 사는 매매는 자제. 하반기에 가면 이제 업황이 좋아질 거니까 점진적으로 45만 원 정도, 45만 원 정도. 네, 그런 전략을 좀 제가 그대로 유지가 좀 된다. 요즘 뭐 잘 나가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대차장구 공매도 공매도도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제도 개편에 따라 가지고 제가 오늘 주제 자체가 결국 이제 향후 시장 자체가 펀더멘탈 위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 상장 폐지가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도 많이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진행이 좀 되니까 등락이 심하겠죠. 고평가대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3번, 4번 한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제가 공매도가 상당히 지금 대차장구가 여러분 심각해요. 제가 이거 2월 27일 날 방송할 때 공매도 대차장구 얼마였냐면요. 52조 원이었어요, 여러분요. 지금 65조 원이에요. 어제 날짜로 봤더니 이렇게 늘어나서 작년 연말에 대차장구가 47조 원인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죠? 지금 64조 원이에요.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난 업종이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조선기계. 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좀 되니까, 기업 가치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재평가를 받을 거다. 기업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인데, 자, 다시 볼게요. 뭐가 늘어났느냐? 자, 1등이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작년 연말에 930만 주인데 지금 무려 대차장구 얼마냐? 1,500만 주예요. 대차장구는 뭡니까? 공매도를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요. 무려 1,500만 주가 대기하고 있어요. 비율이 제가 2월 달에 그럴 때 비율이 1,100만 주 때까지 돼 있대. 1,100만 주였거든요, 2월 달에.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400만 주가 늘어났어요, 이제요. 그 다음에 2등이 포스코 피처엠입니다. 작년 연말에 530만 주인데 지금 거의 1,000만 주예요. 이게 비율이 중요합니다. 잔고 비율은 뭐예요?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에요. 일반적으로 4% 5% 넘어가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등이 LNF예요. LNF예요. 12%예요. 작년 연말에 260만 주인데 지금 440만 주예요. 440만 주입니다. 그 다음에 4등이 유한양행이에요. 요즘 유한양행도 안 좋죠. 그 다음에 5등이 에코프로예요. 작년 연말에 1,000만 주였는데 지금 1,500만 주입니다. 그 다음에 HLB예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하미반도체, 하미와너체도 안 좋죠. 요즘 대차장 엄청 늘어납니다.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C, LG,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6.8%, 엔캠 6.2%,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에 이제 급격히 늘어납니다. 100만 주인데 지금 427만 주예요. 그러니까 거의 2차 전지가 다죠. 그 상위 종목 중에서 있어요. 그러면 왜 에코프로 그룹이 에코프로가 다 많잖아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까지. 머티까지.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그룹을 제가 박중훈 형이 판단하는 이 회사가 작년 11월 달에 11월 8일 날 이동채 회장이 그룹 비전을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2030년도에 자기들은 그룹 전체 매출액을 32조 원을 달성하겠다.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그중에서 25조 원, 에코프로 머티는 6조 3천억, 에코프로 HN 1조 3천억 해가지고 그룹 전체 32조 원을 달성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그룹 전체 영업이익률 12%, 에코프로 BM은 10%, 에코프로 머티는 8%, 에코프로 HN은 20%. 여기까지 제시했어요. 그러면 2030년도에
이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나온지를 전망, 이거는 딱 떨어집니다. 왜? 자기 회사, 자기들이 비전 이렇게 했어요. 에코프로 영업이익률 했으니까. 예.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률 10%, 양극재사 10%. 그 다음, 전구체에서 에코프로 머티는 8%.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업이익, 8%면, 낮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높다는 것은 경쟁력인데. 근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 32조 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피체엠이 2030년도에 매출액이 18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25조 원? 안 나오죠. 제가 보기엔 20조 원 정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20조 원 잡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영업이익률이 10%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장사. 8%입니다. 8%입니다. 8%.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영업이익률 6%입니다. 배터리 회사인 LG 솔루션 영업이익률이 10%거든요. 그러면 양극재 회사들은 8%. 전구체는 양극재보다 을이잖아요. 6%. 그러면 계산 다 옵니다. 예컨대 에코프로 머티를 계산하면 6조 3천억이라고 했잖아요. 회사의 매출 목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6%면 66에 36. 그래서 이 회사 영업이익 8% 회사의 목표 8% 잡으면 5천억이고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이 3천억입니다. 그러면 2030년도에 현재 주가 기준에서 에코프로 머티의 PER이 17.5배입니다. 주가 한 7만 원대 기준에 가지고. 그러면 주가가 14만 원 가면 PER이 35배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 2030년도에 PER 35배가 적정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다른 에코프로의 BM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저도 주가는 떨어졌다고 보는데 트레이딩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3배, 4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런 관점에서 공매도 가점, 현재 가격대에서, 물론 현재 가격대에서 공매도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략은, 시간 관계상, 전기차 캐즘 2026년도까지라고 했어요. 실적은 1분기 때 저점 나올 것 같고요.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가는 성장성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2027년도, 2028년도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 제가 오늘 내용 자체는 대차 정보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4월 달까지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월 달부터 이제 공매도만 나오기만 할 거니까. 그리고 난 다 4월 중하순부터는 이제 청산돼야 되는 거니까. 그때서부터는 좀 가도 되지 않겠는가. 저도 지금은 2차 전지, 저는 2차 전지 제가 2년 전부터 제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저는 포스코 피체엠 기준에서 30만 원부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 지금은 중립. 지금은 저도 트레이딩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번 샀다가 바로 팔았어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매매는 합니다. 저는 트레이딩이라고 봐요. 따라가지는 말아라. 요즘 주가가 올라가면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월 달부터 지금 제가 1월 달부터 이 시간 통해서 2차 전지 부정적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그런 사람이 계시는데 주가 못 가자는 시적으로 했어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등락 대응이다. 저도 어느 시점에서는 바뀔 건데 지금은 저도 4월 달은 이제 대차장고가 공매도가 많으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됐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건데 기업을 알고 투자하자. 기업에 알고 투자하자. 차트만 보지 말아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 가지고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기본적 분석 좀 하시고 기술적 분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제가 결론을 못 내었네요. 그래서 주식은 제가 사업의 개념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지난 2월 13일 날 2차 전지 얘기할 때 제가 에코프로 BM을 부정적 얘기하면서 LG화학을 사라는 거잖아요. LG화학이 시가총액이 당시에 16조 원이었고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11조 원이었거든요. 2월 13일 날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서. 근데 LG화학은 그 당시 22만 9천 원인데 지금 20% 올랐고 에코프로 BM은 어때요? 10%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LG화학의 자본 총계가 33조 원입니다. 여기다가 LG에너지 솔루션 지분 80%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지금
자본총계 1조 7천억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또 투자를 한다면 LG하고 사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외국인 투자가들을 들어오면 롱숏 거래가 되거든요. 고평가된 종목들은 팔고 저평가된 사는 종목들 나오면서 차별화가 전개됩니다. 네, 시간이 관계상 4월달 시장은요, 일단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정치적 불확성 부분 자체가 만약에 확대가 되면 주가가 하단까지 내려올 수가 있고요. 잘 끝나면 주가는 상단 돌파해서 2,700 이상 훨씬 넘어갑니다. 상수에 진입한다고 좀 봐요. 그리고 4월달에 이제 배당금 많이 들어오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불확실성 해소되면 주식 들어오면서 제한적 유동성 펼쳐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가 주도할 것 같고요. 예. 여타는 추순환명인 것 같고 앞서 이제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별 종목들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차 장국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일국의 시적 시즌이 시적이 차별한데 반도체 화학 앞서 제가 2차 전지도 저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제가 2차 전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은 반도체 다음으로 2차 전지는 관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아직까지는 4월달 시장은 대차 장고가 많으니까 트레이딩이고 현재로 봐서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엔터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 부족한 부분은 항상 여러분 찾아뵙고 있죠. 토마토 투자자문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